네, 잘 쉬셨습니까? 네, 그 전반부 강의 마치고 이어서 후반부 강의, 4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주차 후반부 강의에서는 소위 무역에 관련해서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WTO 상품 무역 규범, 그러니까 부속서 1A 상품 무역 규범, 부속서 1B 서비스 무역 협정, 부속서 1C 지적재산권 협정 이렇게 무역 대상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부속서 세 가지 부속서가 있다. 예, 그것이 이제 WTO의 골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은 이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유형제 상품 무역 비중이 높고요. 상품 무역 관련해서는 이제 1994 가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속 협정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상 무역이라는 것은 세계 시장을 전제로 하고요. 이 시장은 그 구조상 그러니까 헌법 체계, 시민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그 헌법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체제는 이제 민주 정부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어떤 최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시장에서 뭐 생산자, 소비자로서 기능하죠. 그리고 정부는 이 시장을 규제하는 레귤레이터로서 기능한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이나 UN 세계 인권선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시민 민주주의 혁명, 프랑스 대혁명, 뭐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을 통해서 어떤 왕정으로부터 봉건제로부터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소위 그 주권, 사브린, 우리 국제법에서는 사브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권자가 되었다.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요, 나라에. 사브린 빙 하면은 왕을 주로 얘기해요. 전제 군주. 그 전제 군주가 결국 혁명을 통해서 타파되고 봉건제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어떤 그러니까 상공인 계층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뭐 여러 어떤 경제사적 배경을 얻고 시민 민주주의가 영국, 프랑스, 영국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퀼트라는 약간 그 대중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요. 미국도 프랑스처럼 이제 대중적인 혁명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외세, 그러니까 식민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 신식민지의 부르주아 계급 주체가 된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고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보편적으로 각 나라에서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다면은 결국 뭐 세계 부르주아 어떤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세계 시장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것이죠. 그래서 뭐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죠. 토요타, 뭐 독일의 BMW,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큰 어떤 자본이랄지 뭐 기업가들 이런 나라들은 세계 시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은 남아있지만 어느 일본 기업인이 말하였듯이 보더리스 세계시장은 보더리스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관세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보더리스 기업들은
뭐 다국적 기업이 많다는 말 들어보시죠. 여기 뭐 삼성은 미국에도 뭐 회사가 있고, 뭐 현대도 그렇고, 이 뭐 일본 도요타도 그렇고요. 뭐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보들이 있어요. 전 세계 상 그래서 자유롭게 어떤 생산활동과 교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1년 가까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일종의 보들이 있어요. 보더리스. 그래서 이 보건이나 이 경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되고요. 우리 인류가 하나의 각성할 수 있는 어떤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 민주주의 어떤 확장과 어떤 연대를 위해서 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게 뭐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시장이랄지 어떤 공통적인 어떤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가 시민 민주주의가 범세계적으로 균질화해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는 어떤 이러한 주권자들, 시민들, 시민들을 주권자로서 주권적 존재로서 거기에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도 그렇죠.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하지만 규제를 받는 피치자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주권으로부터 위탁받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시장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세계 시장, 무역과 국제 통상은 세계 시장이라고 했을 때 이 무역을 규제한다. 각 국제사회는 이제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고 주권의 평등에 따라서 여러 주권 국가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장을 규제하게 됩니다. 법을 만들고 통상 관련한 행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역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세입니다. 관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수량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수량 규제라는 건 이제 수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어떤 극단적인 임박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쿼터제랄지 이런 수량 제한 또는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 수량 제한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지금의 가트 체제를 만들 어떤 계기가 되었던 브레튼 우드 체제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2차 세계대전 발발의 한 단초가 그러니까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고율의 관세 그리고 수량 제한 어떤 전략 품목에 대한 수량 제한은 다른 나라의 아주 전략 어떤 준전시에 준할 정도의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일본과의 통상 갈등 TV 뉴스에서 나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를 통한 규제가 이제 수량 제한보다는 좀 낮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고율의 관세가 되면은 400%, 500% 그야말로 거의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효과의 고율의 관세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어쨌거나 이제 관세를 통한 규제 이것은 이제 쭉 전통적으로 무역 국제 통상에서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돼 왔고요.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해서 관세를 통해서 그 무역을 국가가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상품 분류 표에 따른 어떤 상품 품목별로 관세를 우리 국제사회에 약속하죠. 그 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세가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국제무역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상품무역규범에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 가트라고 돼 있어요. 이 가트는 1994 가트, 1947 가트 이렇게 분별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브레트루즈 체제 탄생 시 가트입니다. 1994 가트는 이제 여기 보면은 1947년 10월 30일자 가트를 근간으로 하고 물론 잠정 적용 의정선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무역기구 협정은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 문서의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이게 이제 1994 가트가 된다. 그러니까 가트가 국제 통상 관리 체제로서 1947년부터 1994년 WTO 설립 시까지 약 50년 가까이 이제 국제 무역을 관리하는 국제 통상을 관리한 체제. 관리한다는 건 법이죠. 가트 통상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1947년도 가타에서 발효한 아래 법률 문서 규정이 1994 가트다. 관세 양호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그리고 가입 의정서, 회원국이 뭐 가트 시절에 가입한다, 또는 뭐 WTO가 설립하면서 가입한다. 그럼 가입 의정서가 있게 되고 그 하나의 1994 가트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1947년 가트 제25조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세계 무역기구 협정이 그 규정이 대상이 되는 면제는 1993년 12월 15일자 문서인 MTN-FA 제2부 제11쪽 및 제12쪽 주석 7과 1994년도 3월 21일자 MTN-FA 코로 6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1994 가트는 이제 1947년 가트를 골간으로 하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법적인 의미를 갖는 뭐 수정, 개정, 증복, 다음에 어떤 법률 문서들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서 1994 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회는 제1차 회의에서 1993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세계 무역기구 협정 발효일 이전까지 부여된 면제가 추가되고 여러 가지 면제들, 웨이버 이런 것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 일반 특혜 관세제도, 개도국을 위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랄지 뭐 관세 동맹, EEC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고 그런 법률 문서들은 다 1994 가트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영연방 특혜랄지 뭐 이런 것들, 특혜 면제 이런 법률 문서들이 다 추가되는 것입니다. 동시점까지 종료되는 면제가 삭제된 이 규정이 대상이 되는 면제 목록을 수립한다. 그리고 그 면제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제 목록을 수립하고 그 면제 목록이 1994 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7년도 가트 체약 당사자들은 그 밖 그 결정. 1947년도 가트가 만들어지고 50년 가까이 그 무역을 관리해 오면서 그 강요회의라고 하죠. 그 회원국들 그 외교 통상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양해를 합니다. 합의를 한다는 얘기죠. 양해라는 건 이렇게 모두 이해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협정 조항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으면은 이렇게 통상 관련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그 해석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의미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국내의 대법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국제기구니까요. 국내의 법체계, 사법 체계하에서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어떤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자 뭐 양해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1994년도 가트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요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양해 각서들이 채택되면은 당연히 이건 WTO 협정 와 동등한 것이고요. 이 분쟁의 결기구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이 양해를 법으로 WTO 법으로 받아서 뭐 적용해야 됩니다. 1994년도 가트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국제수지 조항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이 그 양해각서를 많이 그 통상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제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국제수지가 뭐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넉넉해서 이 국제수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옛날 개발도상국가 시대에는 달러가 부족하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 분쟁이 있고 왜 너희들 무슨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 뭐 조치들이라는 것은 뭐 차별적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예? 하느냐? 그때 통상 분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이 국제 수지가 안 좋아서 이런다. 이 예외법 으로서 이걸 주장할 때 이 양해각서를 많이 주장하고 그럽니다. 1994 가트 제24조 해서에 관한 양해, 1994 가트 의무 면제 웨이버 조항에 관한 양해, 가트 제28조 해서에 관한 양해, 그리고 1994년도 가트에 대한 마라케시 우정서 이런 것들이 이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서 WTO 1994 가트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관세에 관한 법을 알려면은 관세 제도 그리고 관세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관세, 테리프 또는 뭐 customs duties, 원어로는 테리프 또는 customs duties라고 하는데 관세라는 건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관세 징수 주체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customs lin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건 물론 국내 법치 행정 원칙에 따라서 국내 관세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관세 부과 관련해서 뭐 우리 행정 쟁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세선이랑 관세 부과 영역 경계를 말하는데 보통은 이제 국경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뭐 보세구역이나 자유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이들 지역을 바깥에 두고 관세선이 이루어지며 관세 동맹 같은 회원국 간에는 국경선은 있어도 관세선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EEC 유럽 여러 나라들 보세요. 여기는 관세 동맹이 맺어져 있으니까 관세선은 없어요. A 국가 B 국 간에 국경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경은 있지만 관세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이나 자유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세선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항이니까 뭐 자유롭게 그 상품이 뭐 아직 국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이 자유항에서 뭐 딴 나라로 간달지 자유항에 있던 상품이 뭐 보세구역 내에 있는 상품이 다른 나라로 뭐 단순히 통과를 하고 뭐 간달지 관세선 밖에 있게 됩니다. 관세는 고대 도시 국가의 통행세에서 유래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은 규제자로서 어떤 재정 수입 목적상 또 국내 뭐 경제 정책상 뭐 관세를 부과합니다. 시장의 어떤 규제자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이 어떤 우리가 WTO법을 세계 경제 헌법 체제, 국제 통상에 관련한 헌법,
헌법 하면은 어떤 상위법으로서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헌병 하면 뭐 헌병, 군대에서 병사가 뭐 범죄를 한다거나 하면 여기서 조사하고 병사를 다스리는 군인을 헌병이라고 그러죠. 예? 헌법 하면은 법을 다스리는 법이야. 상위법, 최고법이 되죠. 그러니까 WTO법을 많은 학자들은 세계 경제 헌법으로 봅니다. WTO 체제는 그 세계 경제 관리 체제고, 뭐 경제라는 건 뭐 국제 통상, 무역이겠습니다만은 국내 인차건 좀 다르지만 세계 경제 헌법 체제고 세계 경제 헌법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부과할 때 이 WTO법에 위반해서는 안 돼요. 자, 통행세에서 유래된 이래 오랜 역사에 걸쳐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엔 국가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통상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관세는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수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수입세, 뭐 수출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관세는 수입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편 상품 수출입과 관련해 제품은 하나지만 통관 과정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통관료, 통관 관련 수수료 등도 경제적으로 관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페라테립스, 페라테립스라고 그래요. 의사관세. 우리가 뭐 준조세, 조세 관련해서 준조세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로서의 효과를 갖는 여러 가지 뭐 정부의 과징금이랄지 뭐 이런 걸 준조세라고 하듯이 관세에도 의사관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페러라는 것은 준한다, 뭐 의사, 예? 그 패러리갈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패러메디칼 뭐 이런 말도 있죠.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는 뭐 이 패러란 말은 이게 전치사로 패러사이트 하면은 기생충인가요? 기생충이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러니까 안 좋은 뜻이죠. 사이트 하면 장소라는 뜻.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이 의사관세를 우리가 테립스라고 합니다. 자, 관세의 종류를 볼까요? 관세는 상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 수입세, 그리고 수출세로 나뉩니다. 수입세는 외국 물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관세라고 하면 보통 수입관세를 의미합니다. 수출세는 국내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서 수출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 전략 물자나 국내 필요 물자의 국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입관세를 많이 부과하고요. 수출관세는 어떤 국내 정책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수출관세는 부과하지 않죠. 통과세는 트랜짓 듀티즈라고 하는데 물품이 단순히 자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통과세는 중세 도시국가나 중상주의 초기 단계에서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며 국가가 좀 깡패 같죠. 그러니까 너희 여길 통과하란 말이야. 돈 내야 돼. 에? 왕이 깡패 왕. 옛날식. 그래서 제3국상 그래서 이제 우리 WTO에는 통과의 자유 관련한 5조가 있습니다. 가트법 제5조 나오죠. 1921년 바르셀로나 협정에서 통과 자유 원칙 하에 단순히 통과하는데 왜 돈을 걷냐? 너희들이 깡패도 아니고 말이네. 그래서 가트 제5조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과세 부과는 당연히 국제무역을 방해하죠. 관세 분류 우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상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자, 과세 목적이 뭐냐? 재정관세, 보호관세. 재정관세는 말 그대로 revenue tariff. 국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뭐 100 몇 조, 200조 가까이 되나요? 200조가 넘었나? 그 GDP, GNP라고 하죠. 뭐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시민사회
라고 그랬죠.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시장, 이거는 이제 GNP, 뭐 GDP, 국민소득인데요. 한 이거의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요. 우리나라 GNP하고 예산, 퍼블릭 섹터,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그 재정관세 뭐냐? 정부의 재정 수입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세입관세라고도 하고 재정 수입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이 성격의 관세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지금 WTO 양어하는 양어율, 양어 표의수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들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재정 수입을 얻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죠. 소득세랄지 뭐 법인세랄지 국내 여러 세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관세가 중요한 조세 수입원이기 때문에 재정 관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봐야죠. 선진국이 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커피, 홍차, 향료, 담배 등 기호식품에 이제 선진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런 관세들 국내 산업의 보호와 무관하게 이런 관세가 그러니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향료랄지 담배 이런 이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히 담배 같은 건 뭐 건강에 해롭기도 하고요. 또 기호식품 다양한 기호식품인데 이게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종종 상품이 아니면은 국내 산업보호와 무관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선진국이 좀 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관세 수입 비중이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현재 5.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형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보호관세, Protective Tariff. 이건 국내 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관세는 처음은 이제 그 재정 수입을 위한 수단, 뭐 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민주주의로 이양하면서 이제 여러 산업이 발전하고 뭐 그러니까 경제가 고도화되고 하면서 뭐 관세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커지게 되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선진국에서도 사양산업의 보호나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 관세는 관세 결정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가세 그리고 또 종량세. 이 종가세는 말 그대로 그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 ad valorem duty, ad valorem duties. 밸러라는 건 value죠, value. value라는 건 뭐 가치, 가격,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관세가 되겠습니다.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과 방식으로서 고대로부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관세액은 상품 가격이 중요해요. 이 상품 가격에다 관세율을 곱한다. 물론 이게 무역이니까 화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관세 평가란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관세 양어, 관세 평가. 이 관세 평가는 부과되는 상품,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율 이거 양업회의 기재에서 WTO 문서로 이렇게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관세액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출입 거래 수출입상 무역상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관세율과 상품 가격입니다. 과거에는 관세율이 더 의미가 컸었는데 요즘은 나라들이 관세율을 낮추고 또 WTO 관리 체제가 탄탄해지면서 이 상품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뭐 협정도 독립적으로 체결돼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종가세는 상품 가격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되어 공평하다는 점. 과세 부담이 시장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가격의 일정 비율로 균형을 유지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종가세는 과세 기준 가격 산정이 쉽지 않고 관세 관리가 복잡하고 동종 품질의 상품이라도 수입 가격이 다르면 관세 부담이 달라지는 공평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종량세가 있어요. 종량세는 이제 스페시픽 듀티인데 이 종량세 제도는 별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관세액을 결정할 때 그 수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품의 수량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 1kg당 100원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당 세액을 정하고 거기다 수량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종량세는 과세 방법이 단순하여 관세 행정이 쉽다는 점. 이 과세 가격, 아까 상품 가격은요, 이 국내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지만은 여러 단계 A국과 B국이 무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단계 우리 국제 무역 관련해서 사법을 공부하시면 뭐 FOB 조건이다, CRP 조건이다, 그러니까 정형거래 조건이 여러 다양하게 있고요. 그 어떤 정형거래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 상품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져요. 상품 가격 결정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수량은 간단하죠. 딱 보면은 설탕 1kg, 뭐 컴퓨터 100대, 뭐 등등. 미리 법에서 단위 수량당 세액을 정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방법이 단순해서 관세 행정이 쉽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동질의 상품은 관세가 동일하여 과세 부담이 공평한 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종량세는 싼 물품이든 비싼 물품이든 같은 관세를 부담하게 돼서 불공평한 세 부담이 될 수 있고, 물가가 상승할 때는 관세 부담이 작고 물가가 하락할 때는 관세 부담이 크게 되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아까 종가세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산정하면은 관세 부담이 종가세의 경우는 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종량세는 적게 되겠죠. 네, 있죠. 예. 다음은 혼합세가 있습니다. 이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과세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혼합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세액을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번거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적용 방법에 따라서 선택세와 복합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선택세라 하면 종가세나 종량세 두 가지 방법을 정하고 어느 하나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게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혼합세라고 하고, 또 선택세, 그 중에서 선택세라고 합니다. 한국은 마늘 등에 관해서 지금 선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합세, 컴파운드 듀티즈라는 게 있어요. 상품의 가격과 양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는 과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품목의 종가세율, 종량세율을 책정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는 이제 일면 보다 공정할 수도 있게 되는데 종가세와 종량세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정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 관세 행정상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현재
복합세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법조항은 없습니다. 자, 과세 근거,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